미국 현지 연결해서 중간선거 개표 결과 미국 현지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박홍민 위스콘신 주립대 정치학과 교수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에 출구조사와는 다르게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게 될 걸로 전망을 했지만 예상보다는 의석의 격차가 크지 않다라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한 에디슨 리서치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유권자 70%가 미국의 상황에 만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불만족을 넘어서 화가 난다. 이렇게까지 답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상당히 선전했다라는 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미국 국민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미국이 가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민주당을 지지하든 공화당을 지지하든 상관없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예를 들면 공화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2020년에 부정선거가 아니었다면 그 자리에 있을지도 않았을 바이든 대통령하고 민주당이 미국의 건국이념하고 미국의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또 다르게 생각을 하죠. 일부의 가치도 없는 가짜 뉴스를 신봉하는 공화당이 시대의 변화에 역행하고 또 보수적인 연방대법원 사건건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런 모습은 극단적인 정당 양극화의 모습인데요. 네. 이러한 모습 때문에 예상 외의 중간 선거의 결과가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깃발 아래 총 결집을 한 거죠. 사실 이번 여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공화당의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 환경이라고 얘기를 해왔어요. 네. 중간 선거는 역사적인 패턴을 봤을 때 대통령 정당에게 항상 불리해 왔고요.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도 별로 높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도 있고 범죄율도 도시부 지역에서 좀 증가하고 있었고, 그래서 공화당의 절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름에 민주당에 유리한 이슈가 하나 나왔죠. 연방 대법원에서 임신 중지권 관련된 예. 이슈가. 그것 때문에 민주당에게 유리한 요건이 조금 생기긴 생겼어요. 그래서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결집을 하고 공화당의 또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화당이 좀 탈선 같은 모습이 보였죠. 음모론을 퍼뜨린다거나. 그래서 공화당이 중도층 포섭에 실패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박빙의 선거가 됐고 공화당이 압승을 하지 못하고 민주당이 선전을 할 수 있었던 요인이 아닌가 예. 싶습니다. 박빙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선전한 요인들을 좀 짚어주셨는데 격전지들이 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펜실베니아의 경우는 민주당의 존 페터만 후보가 신승을 거뒀습니다. 펜실베니아를 민주당이 이렇게 승리하게 됐다는 것,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펜실베니아 주는 현역 상원 의원이 공화당 소속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건강 문제로 은퇴를 하면서 생긴 공석에 이번에 선거가 치러진 건데요. 이번 민주당이 가장 공을 들인 것이고 바이든 대통령도 여러 번 갔고 오바마 대통령도 가서 유세를 도왔고요. 예. 그래서 아주 공을 들였던 곳이고 스윙 스테이트로서의 상징성도 있어서 매우 의미가 크죠. 예. 거기에다가 공화당 예비선거 과정에서 펜실베니아 주의 공화당 예비선거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인 오즈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오즈 후보가 공화당 후보로 당선될 수 있었는데 이번 선거 결과가 펜실베니아 주에서의 트럼프의 실패 정도로 이해될 수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에 대한 의미 짚어주셨는데 또 다른 격정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조지아였는데 조지아는 역시나 과반 득표가 없어서 2020년에 이어서 이번에도 결선 투표 치러지게 됐습니다. 결과가 이제 한 달 후로 미뤄지게 된 상황인데 이 조지아에서 상원 다수당을 판가름하게 되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조지아 결과는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예, 우선 조지아 결과를 예상하기 전에 한 가지 저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네. 것이 지금 아직 개표되고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네. 연방 상원 경우에 애리조나가 하나 있고 너바다가 하나 있는데요. 예.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약간 앞서고 있고 너바다주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약간 앞서고 있어요. 네. 만약에 애리조나랑 공화당이 각각 민주당에게 간다면 그러면 조지아주가 12월 달에 있을 결선 투표가 중요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 곳 중에서 두 곳을 이기는 정당이 상원 다수당을 차지하게 되니까요. 애리조나, 네바다에서 하나씩 가져가면 결국엔 12월 달에 가서 조지아주에서 승리하는 정당이
상원의 다수당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아. 이것은 이제 2020년에도 이런 상황이 연출됐었었는데요. 네네. 2020년 상황의 재연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결과로는 민주당 48, 공화당 49, 그리고 개표 중인 게 셋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게 맞습니까? 지금 보면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예. 민주당 48, 공화당 49, 개표 중인 곳이 2개 이렇게 보는데 예. 조지아주 같은 경우도 확정이 안 됐으니까 예. 요 세 군데 중에 두 군데를 이기면 이제 다수당이 되는 거죠. 세 군데가 상당히 좀 중요하게 됐는데 일단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할까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좀 피하게 된 걸로 보이고 그렇지만 지금 차기 하원 의장으로 유력한 인물이 공화당의 케빈 메카시가 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로도 불렸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견제가 예상되거든요. 바이든 대통령 행보 그리고 그 상황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우선은 이제 하원의 이제 다수당이 공화당이 되면 하원 주도로 해서 이제 의회 차원의 조사하고 청문회 같은 게 시작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백악관하고 바이든 대통령 또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가족들 그다음에 주요 민주당 인사에 대해서 이제 조사하고 청문회하고 이러면서 범죄 사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밝혀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바로는 바이든 대통령을 탄핵까지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조사하고 청문회하고 이런 시작을 하겠죠. 그것도 동시에 하원 주도로 공화당의 주요 의지, 특히 국내 정책 위주로 죄들을 입법하려고 시도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상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다수당이면 그냥 반대고 소수당이면은 필리버스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반대로 공화당의 의제가 하원을 통과해도 입법화되기는 힘들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선거 캠페인의 목적상으로 하원 주도로 공화당이 자신의 의제를 주재할 가능성이 높죠. 특히 이제 감세 같은 게 이슈인데요. 2017년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감세의 만기가 이번에 도래하는데 네. 그거를 연장하려고 공화당이 하려고 거고요. 또 이번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학자금 대출 탕감을 했는데 요거를 이제 하원 세출 법안 등을 이용해서 공화당이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끊임없는 정쟁하고 그런 교착 상태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사실 정쟁, 특히나 국내 관련된 정치적으로는 정쟁이 굉장히 더 심해질 것 같은데 사실 뭐 예상보다는 표차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의석수 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은 건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이 상황이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한숨 돌린 상황이라고 봐도 된다라고 보십니까? 뭐 한숨 돌렸다라고 하기에는 그 하원인 다수당이 공화당에게 넘어갈 거기 때문에 예. 한숨 돌렸다라고 표현할 정도로까지 안도할 건 아니라고 보고요. 예. 다만 이제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각각 2024년 대통령 선거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장이 마련되어 있다, 무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실 이번에 굉장히 크게 승리할 거라고 이야기를 호언장담을 했었고, 그리고 그 승리에 가장 큰 영향을 본인의 몫으로 이제 돌리려고 했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거두게 된 만큼 과연 그 탄력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우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가도 요거를 보기 전에 네. 2022년 중간 선거가 공화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굉장히 공화당에게 유리했던 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공화당이 죽을 썼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면 공화당 경선 과정에서 당선 확률이 원래 높았던 지역이나 후보들을 위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적지 않은 지역구에서는 본선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진 후보를 선택하기도 했어요. 특히 연방 상원 같은 경우는 펜실베니아주, 조지아주, 애리조나주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후보를 당선을 경선 과정에서 당선을 시켰는데 모두 다 지금 민주당에게 넘어갈 판이잖아요. 또 연방 하원 같은 경우도
뉴햄프셔, 오하이오, 뭐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등지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을 꺾기 굉장히 유리한 환경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경쟁력 없는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후보 의석을 확보해가지 못하고 이런 이제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그 공화당이 하원에서만 간신히 이긴 거다. 원래 압승을 했어야 했지만 간신히 이긴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 물론 그래도 이제 15일 날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선언이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예. 그 자리에서는 아마 본인이 공화당을 도운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했다고 과장을 할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선거운동을 지속하게 되면 2024년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재결집을 할 수 있단 말이죠. 특히 이제 2020년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트럼프만은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정서를 건드려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결집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대안으로 부상되고 있는 카드가 있어요. 플로리다 주지사에 이번에 이제 재선에 성공한 3선에 성공한 론 디센티스 주지사가 있는데요. 그쵸, 예. 예. 지난 몇십 년 동안 가장 큰 표차로 당선됐어요. 20% 포인트 정도 차이로 당선이 됐고요. 더 중요한 거는 히스패닉 인구의 50% 이상이 공화당 주지사를 지지했단 말이죠. 이거는 전체 히스패닉 인구의 지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2024년 대선 후보로 디센티스 주지사가 굉장히 대안으로 부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15일 중대 발표를 하게 되면 또 그 뒤에 미국 여론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중간 선거가 뭐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한국에서 또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게 바로 IRA,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잖아요. 물론 상하원이 합치가 돼야 개정이나 법에 뭐 폐기가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이번 결과에 따라서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한 변화가 좀 있게 될까요? 뭐 한국에서 들으시는 이제 시청자분들께는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법안의 개정안 형태로 이렇게 바뀌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상하원 의원들이 특히 한국 자동차의 배터리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이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사실 더 중요한 인기가 또 별로 없어요. 몇몇 이제 하원 의원들 중심으로 상원 의원들 중심으로 특히 이제 한인들이 사는 지역구에 사는 의원들 중심으로 수정안을 낸 것 같은데 다른 일반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게 사실 인기가 없어요. 미국 우선주의 이게 더 인기가 있기 때문에 별로 인기가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정당 지도부가 뭐 다수당이 된 공화당이든 아니면 상원의 다수당이 될 수 있는 민주당이든 정당 지도부가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다른 법안에다가 살짝 끼워 넣어서 들어가는 형태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 이게 없지는 않은데요. 그리고 세출 법안에다가 살짝 끼워 넣는다거나 이렇게 할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이러려면 사실 지도부에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정당 지도부에. 예. 근데 요럴 가능성이 있는지는 사실 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홍민 위스콘신 주립대 정치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